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3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인데요. 그런데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까 좀 더 특별하게 뉴스 리액션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뉴스 리액터 두 분이신데요. 목요일의 남자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피곤한 목소리로 텐션을 올려주십시오. 삶이 피곤하죠. 아, 목요일이니까.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여기 시사인은 저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더라고요. 기사 마감은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죠. 네. 왜 기사 마감이 수요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네. 아까 김동인 기자 만났더니 앞에서 오늘 방금 마감했다 그러던데. 수요일이라고 해야 목요일에 마감한다. 예, 이래서 네, 깨알 같은 잡지 시사인의 분위기까지 전해주시는 네. 김민하 평론가. 네. 자,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김진우 대표에서 김진우 진우입니다. 변호사, 네. 죄송합니다. 김진우 변호사로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갈치속적 같은 남자 김주두입니다. 아, 어떤 의미죠? 아 모르시는구나. 예. 하는 건가요? 아 아니요 딴돈이라는 건가요? 저희 그 총선 한창일 때 한겨레 20일에 타사 얘기도 되나? 아, 어쨌든, 그럼요. 시사인이 열려 있습니다. 김소희 칼럼니스트가 이제 정의당 얘기 기사 쓰면서 회사하던 김준우 대표가 낯빛이 갈치속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있어서요. 그 후로 저희 당에서 저는 갈치속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오픈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다시 이제 좀 표정이 밝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아니 근데 뭐 오늘이 이제 정의당이 12년 만에 원외로 나오는 날인데 제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네, 모셨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힘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둘은 표정이 밝을 일이 없어요 지금. 아, 그렇죠. 밝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둘은 슬픔이 갈치 젓갈. 옷 색깔 보세요. 초상집이라 다름이 없다고요. 우리 둘은 지금. 초상집가 아니 텐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하면서 텐션 한번 올려보시죠. 예. 네, 윤석열, 이종섭 통화 파장. 네, 야권에서는 대통령 직격하는 증거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간의 세 차례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었는데요. 이 야당에서는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틀째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크게 보도가 없었던 보수 언론도 모두 사설로 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동아일보는 지금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다. 설명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라고 했고요. 조선일보도 윤 대통령이 최상병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중앙일보도 당사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7월 3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이제 사퇴를 준비하던 중에 대통령실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 직후 복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임성근 사단장 복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로 짚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8월 2일 전후로 해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순직 사건 수사와는 관련이 없었던 통화였다.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소통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공수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최혜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가 회수되던 바로 그 시기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전화통화한 대상은 윤석열 정권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조국 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기자실을 찾아서 소상하게 밝히길 바란다. 잘 모르는 참모들 괴롭히지 말고 직접 말하시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진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긴 한데요. 야권의 주장처럼 제2의 태블릿 PC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와야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그 형사적으로도 증거에 기반한 변호사이시니까. 네, 예.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정치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끝났다. 이제 보여지는 거고. 단원, 김준우의 단원. 저는 이게 정말 검찰총장도 사실은 개별 사건에서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이제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른 국정 현안은 힘든데 수사권이 나오니까 야 이것까지는 수사선을 이렇게 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한 거를
자신의 신념의 강조를 쭉 밀어붙이다가 문제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검사 윤석열 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했어야 될 일까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도 하면 안 되는 일을 대통령이 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사건 분립이나 수사의 독립성 자체를 대통령이 직접 방해한 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 보수 일간지도 다 이렇게 사설을 일찍이 낼 정도면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끝났다. 굉장히 선언적인 말씀이신데요. 끝났나요, 김민하 평론가님? 뭐가 정치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김준우 변호사가 평가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건이냐에 대한 평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전에 뭐 사실 이 전화 통화 이런 거 나오기 전에도 완성된 거예요. 이미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일부다. 아니 뭐 이런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등장하고 뭐 이런 뭐 그리고 뭐 김계한 사령관의 뭐 그 녹음이 등장하고 뭐 이런 경로 VIP 경로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등장하고 다 이런 거는 갖고 있던 어떠한 그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국민들이 몰랐던 거를 알게 했다거나 지금까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뭔가 깨닫게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확신을 더 갖게 하는 것들이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는 판단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그 당연한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정당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뭐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너무 예스러운 표현이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 정권은 뭐 옛날식 표현 좋아하니까 뭔가 통치의 어떤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령 이건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거기다 재의결까지 해가지고 뭐 웃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특검 합시다라고 한다든지 특검을 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고 하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우리가 오히려 요구할 테니까 공수처 얼마든지 수사를 해라. 이렇게 뭐 이 선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응을 하는 거를 보면은 무슨 뭐 국민의힘이 지금 113명입니까? 110 몇 명이잖아요. 국회의원 숫자가. 예, 오늘부터 이제 108명. 예. 오늘부터 그렇죠. 108번. 오늘부터 108명. 예. 108번내는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했던 108번이요. 이야기죠. 예. 예. 근데 아무튼 100 몇 명 수준의 변호인단처럼 움직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리고 정부 주요 구성원이나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200명짜리 변호인단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경로했다가 나오니까 경로는 할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로와 외압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했고 등등 나오니까 통화는 또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화와 개입의 고리를 또 끊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법적 대응이거든요. 법적인 맥락에서의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지만 그러면서 죄가 될 만한 것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끊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더 이상 뭐 정치도 아니고 통치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죠. 매우 웃기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법에 권한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 대응을 하는 거지 이게 법치는 아니다. 네. 요거까지만 딱 짚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통치를 안 하고 법치를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법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법치도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22대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보수의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보수가 윤석열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예를 들면 누가 주장을 하면 갑자기 이제 김무성 반기문 커넥션의 실패 트라우마가 이제 몰려오는 거죠. 야, 그럼 이걸 지금 우리가 변화를 하거나 이걸 무너뜨리면 그래서 우리의 그 새로운 대선 후보가 누구야? 대선 시기를 당길까 말까?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으로 될까? 아니면 오세훈이어야 될까? 안철수여야 될까? 유승민이어야 될까? 이런 없으니까 한 10표, 20표 넘어와야 되잖아. 17표 넘어왔어야 되는데 22대 되니까 한 10표 넘어오면 되죠. 10표, 10명을 조직할 우두머리도 없고 말하자면 10명도 고민하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내리더라도 반기문 총장으로 이거를 중도 확장을 해서 대선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구상을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고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의 변화는 이제 이미 불가능한 걸로 이번에 뭐 제2요구권 관련해서 이제 다 드러난 것 같고, 보수의 혁신 세력이 있냐 없냐 거기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 좀 준비해놨으니까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 또 대통령실로. 네, 제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신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된 검사 출신 인사가 한정화 변호사입니다. 네, 한정화 변호사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김주현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이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을 시기 범죄정보 담당관으로 보좌했던 인물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7월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인해서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산하에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 한정화 비서관 모두 검사 출신 인선이 이뤄진 건데요. 이 한정화 변호사는 2013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이시원 검사와 함께 검찰권 오남용 사건, 대표적인 이 사건을 담당을 했던 건데요. 당시 유우성 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들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또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2022년 5월에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된 이시원 검사가 이제 이번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 올라오자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검사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된 거고요. 이 법률비서관 자리에 한정화 변호사가 오게 됐습니다. 네, 이시원 검사에 이어서 이제 한정화 검사, 뭐 지금은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는 세 가지 축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명예훼손 될라나? 이건 좀 겁이 나는데 대표 아니니까 변호사시니까 제가. 네. 제일 잘 아시지 않나요? 평론이니까.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왜 이런 인물을 굳이 이 난국에 임용을 했냐. 미친 거 아니냐. 민심에 대해서 정말 모르쇠로 하기로 한 거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쇄신 가능성은 없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인선 아니냐.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은 못 찾으니까 동료 검사를 찾은 거죠. 동료 의식, 검사의 동료 의식.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의리를 지켰다. 나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정말 뭐 정무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이나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이런 분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구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재적 관점. 근데 세 번째는 그럼 이 한정화 변호사는 왜 맡았을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정화 변호사 개인은 전혀 몰라요. 저는 전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전관 예우빨이 좀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5, 6년. 그리고 돈을 좀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또 의외로 공직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또 이제 그 개인적인 공명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래도 뭐 한 1년 뭐 내지 2년 정도 또 한번 뭐 해보지 뭐, 이런 좀 약간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검사장도 못 따라봤는데 비서관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시민이 아니라 동료 검사를 챙겼다. 인상적인 말씀이신데요. 혹시 김민하 평론가도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덧붙일 말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뉴스가 많긴 한데 그래도. 네. 세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호성 씨를 왜 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근데 이 시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으로 옮겨보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한때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잠깐 그 5년도 아니지 3년 4년을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 국정농단 이런 데 엮이면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손 내밀어서 다시 뭔가 할 일을 주고 다시 뭔가 어떤 역할을 준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충성심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간에 그러한 충성심을 역으로 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이 사람하고는 끈끈한 관계인 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검사들 중에도 원래 잘 나갔을 수 있는 검사들은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최고 잘났잖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잘 나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인데 그 잘 인정 안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남의 어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또는 남한테 뭐 부당하게 밀려서 또는 재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승진을 못하거나 해가지고 더 이상 조직 내에서 클 수가 없어가지고 팀장으로 나와갖고 변호사 하고 있다. 뭐 이런 심리 상태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군다나 가령 야당이 문제 삼는 지금의 야당이 문제 삼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원망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원한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갖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 짜지가 내가 구해줄게 이런 모드로 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여타의 무슨 뭐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에서 추천한 어떤 여타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인 거 아니냐. 다른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그리고 다른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귀에 이제 뭐 이빨린 소리하고 이렇게 저는 충성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이 사람에게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뭘 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 구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충성, 로얄티를 구가하는 게 하나의 방식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어떤 월급에는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성 이제 보복 기소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안동환 검사 탄핵 심판 선고 오늘 있었습니다. 네,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2시에 있었습니다. 안동환 검사는 유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파문이 일 당시에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서 이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검세 탄핵안이 이제 헌정사상 처음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5대4의 의견이었는데요. 안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정당했느냐 이 쟁점에 대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견을 냈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그 예상하셨나요? 5대4.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는데 일단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게 구대빵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어차피 소수 의견이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4명은 파면 사유가 된다는 거고 이종석 이은혜 재판관은 이제 위법은 한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 근데 이제 김영두, 정영식, 이영진 세 분은 아예 뭐 위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의견이 다 나올 거라고 봤고 그 세 가지의 비율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기존의 이제 판결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놀라운 그 결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속상하네요. 예. 이 재판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 열렬하게 탄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저한테 짜증을 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소신을 말씀하십시오. 이게 2014년, 15년 걸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면 적어도 뭐 예를 들면 촛불 직후인 17년, 18년에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럼 결론이 달랐을 거다. 그럼 분위기도 그렇고 재판관 구성도 그렇지만 또 그러면 재판관 구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면 신뢰가 없는 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14년, 15년에 있던 일을 23년에 이제 그 소추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재판부에서도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좀 뒤늦게 약간 보복성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보수적 재판관들을 설득을 해내려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비율을 그렇게 다르게 작동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회에서 조금 더 이르게 2017년, 18년에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깊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정치권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네,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 짚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요즘에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이런 게 점점 더 특히 이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성향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재판관들의 성향 따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례적인 결론이 나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 어떤, 우리가 뭐 옛날 용어로 하면 이례적 정세가 조성이 돼야 이례적 정세가 조성이 돼야 이 보수적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어떤 설득 논리가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환경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성향대로 그냥 간 것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냐, 원래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각기 성향별로 그냥 그 예상되는 결론을 내는 기구로 이제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거는 계속 의문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누가 그 임명권을 가지고 이 추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안에서 다 그러면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좀 더 근본적인 뭔가의 제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사법농단 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다 퇴직하고 마지막에 네. 한 명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반적인 그 사법농단이나 이제 검찰권 남용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 문제 해결, 이 이제 뭐 바르냐 안 바르냐를 떠나서 만약 하려고 했었으면 둘 다 좀 더 일찍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조금 너무 좌고우면하는 바람에 이 결과들도 좀 좋지 않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사건 지휘. 네, 어제 발표된 법무부 검찰 법무부 간부 인사 소식입니다. 네, 지난 검찰의 그 고위 간부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가 되면서 비판이 컸었는데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 검사들을 유임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할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이번 인사를 두고 이 법무부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검사를 유임시켰지만 이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라면서 검찰 수뇌부를 모두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검사단으로 채워놓고 실무 수사팀을 유임한다고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만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가 임명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가 먼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일일이 다 멤버를 보고 체크할 정도로 제가 요즘 서초동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냥 몇 년째 거슬러 올라오면 계속 그냥 검찰 인사는 개판이다라고 아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원칙도 예. 없고, 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검찰에 유능한 분들도 이럴 때는 좀 계속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원래 같으면 어쨌든 이런 칼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자기의 실력을 보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타이밍에 지자체나 대사관 파견 이런 자리를 갈 건가가 지금 이제 검사들의 중간 간부들의 제일 관심사일 것 같다. 지금 서로 가기 싫어할 것 같고, 유임시켜도 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냥 복잡할 것 같아요, 검찰 내부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사람, 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상관없이 검찰을 스스로의 뭐 자존심이랄까, 조직적인 어떤 독립성이랄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또 나서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안 그러면 이 검찰 조직 자체가 분위기 자체에서 내부에서도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제 중간 간부들, 근데 이제 더 이상 있을까? 그런 사람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게 제일 저는 예. 의문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 모르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뒤숭숭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뒤숭숭하겠죠. 네. 근데 이게 인사를 지금 이제 부장 인사는 그대로 둔 거잖아요. 부장 검사. 그러니까 수사팀의 부장은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이제 차장은 애초에 중앙지검 차장을 다 폭파시켜 버렸는데, 그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들 했죠. 원래는 1차장 정도는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 차장들은 뭐 날려 달리는데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날린 게
그거부터가 이례적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또 지난번에도 한참 뭐 평가를 다 했겠지만 이창수 검사라는 분이 원래 이제 특수통의 직계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것 뿐이고 사실 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윤곽은 한가운 뭐 이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가깝지만 한동훈, 이원석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으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 적임자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딱 앉혀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차장검사 인사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요 국면인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검찰에서 이전에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 이원석 송경호 체제에서 했던 얘기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소환을 하는 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한 번은 물어보고 끝내자. 요게 이제 송경호 지검장 체제에서의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10대 맞고 한 대 더 맞고 네, 이렇게 박살이 나고 인사가 났다는 거고 그 와중에 그 인사에 대한 평가가 김건희 여사 시키는 방탄 인사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수사팀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디올백 수수 의혹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라고 할 때 그 논리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덤으로 물어보겠다라는 게 애초에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핵심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르냐 마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꾼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디올백 수수 의혹 애초에 이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 소환해갖고 조사를 하는 게 실익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안 불러도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차장 인사에 대해서 보면은 1차장 검사 밑에 있는 수사팀이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하는 팀인 것이고 4차장 검사 밑에 있는 팀이 도이치모터스 팀인 거잖아요. 근데 4차장 검사만 또 보면은 확실한 윤석열 사단 인사로 꽂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인상을 주냐면 결론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 정권이 절대로 끝까지 방어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고 디올백 수수 의혹은 상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건 그냥 둬도 큰일은 아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처벌 조항도 없고 해서 슬슬 흘러가도 둬도 된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고 엊그제 어떤 칼럼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들고만 있고 결론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을 안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을 만약에 맡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불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건데 불기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사유서를 써야 될 건데 불기소 사유서를 써도 거기에 예를 들면은 김건희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들어보니 이렇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불기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도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소환하자고 하는 것일 텐데 즉 봐주기 위해서라도 소환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용산에 싫다고 하니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계속 이렇게 침대 축구해가지고 시효가 완료되는 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면은 불기소 처분서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거 뭐 거기다가 판단이나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고 시효가 완료돼서 그냥 이거는 이유가 없어서 불기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인사한 걸 보면은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든다. 네. 사실 이제 이럴 때 뭐랄까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검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 특검이 안 통과 안 되는 오히려 거야? 검사들이 특검을 바란다.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네요. 왜 예. 나한테 이 시련을 주냐? 나는 예. 공부 열심히 하고 난 예. 승진하고 난 검사장 달아야 되는데 이 어려울 때 제발 특검아 예. 나를 살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오히려 검사들이 내재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기다리고 있다. 네.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뉴스 켜 넘어가 볼까요? 네. 외교부 일본 역사 왜곡 삭제. 예, 한국 외교부의 행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2023 일본 개황이라는 자료인데요. 이게 2018년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발간이 됐는데 2018년판에는 있던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이 발언 사례가 통째로 삭제됐다라는 사실이 오늘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자료를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2018년 버전에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천황
차장, 총리 이런 일본 정치인들이 이제 과거사 반성, 역사 왜곡 사례들을 표로 요약한 이제 37쪽에 달하는 분량이 2023년 버전에는 사라졌더라고요. 이 독도에 대해서 뭐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라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열됐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2023년 버전에는 왜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행물이 발간된 시점이 2023년 3월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새 시대를 선언한 시점과도 떨어집니다. 그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해당 간행물이 최종본이 아니고 조만간 개정본을 발간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게 나왔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들거든요. 뭔가 반복되는 행태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공무원들이 알아서 정권의 어떤 동향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제가 반성하는 건 이거 작년 3월에 나왔는데 왜 우린 이제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언론이든 뭐 하여튼 뭐 야당이든 뭐든 이거는 작년에 발간됐으면 그래서 제가 기사를 열심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이게 떴길래 이런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일을 했구나. 참 외교부 공무원들도 진짜 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영혼 없이 그냥 일단 빼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가 쟁점이 안 되니까 개왕에서 뺐겠죠.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기조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건데 오히려 저는 이제 스스로 왜 제가 늘 그러거든요. 자신에게 박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한 편이신가요? 아니 그래야 좀 말을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비판받아 당연히 마땅한 거고 뭐 어쨌든 그런데 네. 더 열심히 살피겠다. 네, 나도.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윤석열 정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특징이 방송 이렇게 해야 돼. 또 또 배웁니다. 뭘 배워요? 왜 그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특징이 그냥 주기만 하고 받는 걸 바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뭐 이렇게 주기만 해요, 이 정권은. 모두에게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핵심인데. 야당한테는 표를 주잖아요. 그러네. 저희가 다 명예 당원. 못 받아 먹어서 저희가 명예 당원인데. 근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과거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정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거 정부 같으면은 이게 뭐냐 이러면서 뭐 대사를 소치한다 그러고 막 들어놓고 이랬을 텐데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면서 그러면 이 준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왜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뭐라고 해왔냐면은 뭐 지금은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지만 이전 국면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낌없이 주면 일종의 일본을 향한 햇볕 정책인 것이죠. 아낌없이 주면은 일본도 마음을 언젠가 열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줘가지고 물컵의 반은 또 일본이 채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그러한 수작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일본이 뭐 물컵의 반을 채웠습니까? 그게 아니고 물컵에 물 반잔 따랐더니 지들이 마셔버렸어요 지금. 제가 일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삶이 일본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일본 만화 보고 일본 음악 듣고 일본 뭐 아주 일본 제품, 일본 전자제품 즐기는 사람인데 외교라는 거는 그리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그 나라 정부도 호의를 베풀어 갖고 관계가 풀린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그러고 싶을 때는 나한테 하라고요. 나한테 아낌없이 달라고요. 좀 방송을 다 잘려가지고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5번째 뉴스 키워드로 얼른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여야 대치 계속. 예,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출범하죠. 저도 좀 삽시다 좀. 네. 친일 기자라고 김준일 기자가 과거에 본인이 말하면서 근데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똑같이 이제 친일 커밍아웃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4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14회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민주화 이후 최대 대치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여야 대치 전국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원구성 협상을 두고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여야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비슷하게 원구성 파행을 겪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정의당 이야기로 좀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준우 이제 변호사님 전 대표를 모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로서 이제 정의당이 원외 생활을 이제 한동안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떻게 이제 정의당의 플랜들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야성 가득한 대표를 정의당에 모셔서 좀 진보 정당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어려운 자리인데 맡아주신 권영국 변호사님한테 당원의 한 명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툭툭히 드시는데 김준우 변호사는 그럼 앞으로 정치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정치인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정의당 119 부채상환특별위원회라고 이제 부채 상환과 관련된 특위를 설치를 했는데 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 상환에 너무 새로운 리더십이 갇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이나 대표단에서 돈을 지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약정이 일단 1억은 넘어갔는데 30억 정도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걸 모으는 활동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이 김준우 많으시다. 대표 저한테 사실을 고백 다 했습니다. 나의 야망은 끝나지 않았다. 네. 나의 야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앞뒤가 다르신 제가 모습이 무슨 확실히 말을 정치인 같은. 제가 왜 가짜 뉴스를 얘기해요? 부추기는 게 같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떤 얘기도 하고 그랬다. 네, 뭐 이렇게. 뭐였지?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준우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지구당 이야기를 짧게라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관련된 글을 써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두 분은 지금 이 논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를 짧게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늘 하고 싶어 예. 하시고 아마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이거 좀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원해요. 필요하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지구당 후원회가 같이 부활해야 되고 이게 사실 2004년에 오세훈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커가고 있던 민주노동당 죽이기로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바람 맞은 것도 있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냐면 현역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원외가 찬성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끼리 하는 것도 저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대표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다음 때 해.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그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거여서 우리 정치의 좀 건강성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원외 정당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구당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법 때문에 원외 정당일 수밖에 없는 정당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노림수가 있겠죠. 지금 이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어떻고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 힘이 필요해 등등등의 분석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하게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연속 몇 번 선거를 지고 그리고 총선으로만 따지면 2번 연속 지금 어쨌든 굉장히 소수파적인 이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뭘 겪고 있냐면 지역 조직이 다 붕괴해버려서 다음 선거에서 뭘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력이 다 상실됐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앞선 선거에서도 탄핵 이후 선거에서도 지금 선거 공보물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건 지역이 붕괴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재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유지하려면은 지구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소수 정당들이 그때는 다 외면하고 얘기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웃기다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뭐 좋은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네. 어제 김영배 의원은 저희 방송에서 왔다 가면서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식의 해석도 하더라고요. 막 맞닿아 있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김영배 의원도 본인 그거 아마 제일 예, 지상 그렇죠. 과제로 여기시는 예.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묘한 노림수가 근데 너무 뻔히 보이는 노림수지만 짜증은 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구당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자, 한마디만 하셨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두 분 소감, 김준우 변호사님 유튜브 개설하지 않느냐, 할 생각 없으시냐 이런 질문도 댓글에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작년부터 김민하 평론가와 같이 고민 중인데 지금 김준우의 야망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김준우의 야망. 하여튼 유튜브 채널 이름 김준우의 야망. 하여튼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끔 여기 불러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월 30일 뉴스 이렉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